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아타운, 모아주택 그걸 알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요 내용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내 집 마련이나 뭐 투자 관점에서 정확하게 아시고 접하셔야 또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서 좀 올립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 자, 일단 하나씩 볼까요? 보시면 어떻게 되냐. 재개발, 재건축. 똑같이 새로 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건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나중에 2편, 두 번째 편 찍을 거거든요. 그때부터 보셔도 되고, 뭐 복습할 건 보셔도 되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좀 편안하게 시간 들여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시재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해외는 이제 도시재생 속에 재개발, 재건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좀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나중에 나왔는데, 그리고서 이제 혼재가 좀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재생이 이제 좀 효과를 많이 못 받고, 실제로 뭐 전주하고 창원에서 좀 테스트 베드로 시범을 했는데,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건 두 번째 치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어떤 법이 나오냐면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나오는데 이 차이가 뭐냐? 재개발 재건축은 1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밑에는 특별히 그냥 빌라 짓거나 뭐 신축 연립 짓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는 걸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로주택 정비, 자율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이게 다 해당돼요. 다 소규모 핵심은. 근데 이제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름을 바꾼 게 모아타운입니다. 이게 이제 노영우 국토부 장관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분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맞춰가지고 명칭을 갖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쓰겠다라는 걸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모아타운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이용한 건데 이름만 이렇게 바꿨다. 뭐 오세훈 표의 어떤 주택 정책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모아라는 표현을 써서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는 좀 있겠죠. 홍보성도 좀 뛰어나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혹시 강의를 하거나 알려드리게 되면 이런 순서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시간은 이걸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제가 시간이 될 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변천도 좀 아셔야 되고 절차하고 사업기간 좀 분석하셔야 되고 그것이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에는 약간 간소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흐름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적정 투자 시기 및 투자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권리 산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막문으로 가시면 나중에 뭐 속된 표현 물린다 그러잖아요. 빼지도 못하고 한없이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을 제가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놨어요. 이게 뭐냐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요건 소규모.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을. 뉴타운 사업이라고 있었잖아요. 뉴타운은 이 재개발 재건축에 여러 개 단지가 3개, 4개 있으면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2의 뉴타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사업 안에 다 들어간다. 재개발, 재건축, 자율정비, 도심환경 개선.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원주민 정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면서 생활 여건도 좋게 집도 잘 고치고 사회 문화적 기능, 뭐 커뮤니티도 많이 넣고 경제 기능 회복하고 이런 게 목적인데 원주민 정착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뉴타운 때.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원주민들이 많이 쫓겨났습니다. 이런 정책에서 이제 뭐 임대주택 정책도 세입자들도 이제 도외시 됐죠. 세입자들이 막 쫓겨나고 이러니까 뭐 용산 참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미완의 완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임대주택이 의무화되기도 시작하고 그랬죠.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볼까요? 재개발이란 뭐냐? 이렇게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 기반 시설이 거의 열악하다는 얘기고 노후 불량 건축물. 이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기반 시설을 짓는 그러니까 건축물도 짓고 기반 시설도 짓는 건축 행위를 재개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은 뭐냐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런 것들이에요. 녹지 하천 우리가 보는 뭐 소방시설 뭐 이런 것들 파출소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명 예전에 이제 산동네 같은데 부산 같으면 삼복도로 위에 그 집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다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어떨까요? 반대로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해요. 그런데 노후 불량 건축물은 똑같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물만 짓는 거예요. 노후 불량 건축물만. 그걸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요새 1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목동, 상계동 재건축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미 도로가 잘 정비가 돼 있고 가스관이나 이런 게 잘 들어가 있잖아요. 파출소도 제자리에 다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반시설을 활용하거나 보완하면 되고 녹지 광장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을 하면서 녹지나 광장을 이렇게 기부를 하면 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아파트 용적률을 좀 올려줘요. 그러면 지은 걸 팔면 이제 건축비를 부담하니까 수익이 생기니까 소유주들한테 부담이 좀 줄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재건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다 그랬어요? 미리 있죠. 있기 때문에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양호한 지역은 재건축이라고 하고 재개발은 반대죠. 정비 기반 시설도 안 좋고 노후 불량 건축물도 많은 것. 이건 이제 재개발인 거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해요. 요 차이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은 이제 도시 이것도 안 되는 재건축 재개발 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사는 게 낫다. 우리는 집을 좀 고쳐쓰는 이럴 때는 이제 자율 정비도 있고 공공이 이제 가세해서 주택을 짓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소유주 입장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소규모 주택 정비라는 게 사업이 나오기 시작해요. 소규모 주택 정비의 사업은 핵심 뭐냐?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는 면적의 어떤 열악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신축 빌라나 이런 걸 짓게 되면 여유 있는 데는 짓지만 아닌 데는 못 짓게 되면 좀 열악하게 되죠, 점점 상태가. 그래서 이걸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상권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를 있고 또 도심 공공복합사업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이걸 합쳐서 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는 결론은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 낙후된 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일단 재개발 사업의 이제 연영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재개발 사업이 이제 1973년도에 주택 개량 촉진법, 이때 뭐 인구가 50만, 뭐 100만씩 늘 때예요. 대한민국에 서울 수도권은 한 50만씩 늘 때고, 이때는 이제 이걸 했는데 공공기관이 기반시설하고 상하수도 설치하죠. 이게 원래 전 세계 공통적인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공공기관이 이걸 하면서 무허가 주택이나 주인들한테 고쳐라, 설치해 줄 테니 도로를 자력 재개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돈들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이 180여 곳을 조정했는데 거의 실패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기반시설을 하려면 또 재정이 필요하고 소유주는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우리가 금융산업이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이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약했습니다. 힘들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1975년에 AID 차관, 뭐 제가 한때는 이게 차관 아파트가 그 장관 차관들 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돈 빌린 아파트라는 얘기예요. AID가. 지금은 이제 이쁘게 다 재건축해가지고 좋아졌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돈을 좀 빌립니다. 빌려가지고 갖겠다 하고 이 AID 차관 아파트를 이제 짓게 돼요. 그럼 지면서 분양을 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여유를 갖고 그걸로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린 이 재개발 지역 지정한 데다가 돈을 빌려줘서 하고 나면 또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갚으면 다시 빌려주고 이렇게 현장씩 하려고 하는데 돈이 제때제때 안 들어오고 짓고 시작하고 마감까지 하면 3, 4년 걸리니까 이 돈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뭐 한두 현장 해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이것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1983년까지 지지부진 하다가 합동 재개발 사업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현재도 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개념입니다. 보시면 소유주들이 이렇게 살고 계세요. 이렇게 예전에 무허가 판자촌도 많고 뭐 자기 집도 있고 한데 막 지어도 이걸 뭐 제지할 어떤 인력도 없었고 공무원 시스템도 안 됐고 우리가 뭐 전쟁하고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땅을 이제 철거를 하면 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건설사들이 원래는 이걸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사고 사지 않고 짓기만 하는 거예요. 짓기만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주비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줘서 이주비를 일단 투입을 해서 이주할 곳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을 주고, 이 삼자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와중에 나중에는 이제 하다가 이게 원주민이 하고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000년 초반에 이제 임대주택 의무화가 확실하게 됐죠.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럼 이 재개발을 왜 할까요, 여러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집이 만약에 이렇게 10채가 있어요. 50평짜리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집들의 땅이 50평이니까 10채면 500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한민국 지금 서울이나 뭐 부산, 광양시 이런 데들의 다세대 빌라들 이런 데들이 보통 용적률이 200%예요. 200%면 계산해 보세요. 용적률이라는 건 땅 면적에 대해서 부피입니다. 그러면 200%니까 땅이 500평이니까 건물을 1000평 지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1000평을 지은 상태예요.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1층짜리 집이 많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500평이면 500평밖에 집이 없었던 거예요. 집은, 건물이. 중요한 건 뭐냐, 용적률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용적률이 만약에 200%니까 1000인데, 땅이 500평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파트를 지면, 토지 50평이 10채니까 500평이에요, 땅이. 근데 용적률 200%일 때 1000평이라 그랬죠. 근데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250%로. 그리고 300% 올릴 수도 있죠? 그러면 250% 올리면은 땅 곱하기 용적률이니까 1250평이 나와요. 그럼 원래 살던 사람들이 1000평이잖아요. 그럼 250평이 남죠? 250평 남은 거를 분양할 수가 있죠. 그럼 그 분양한 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럴 경우에는 500평을 분양할 수가 있죠. 원래 자기 살던 집 50평 그대로 있고, 토지도 50평이지만 집도 이제 이렇게 1000평이 있을 때 1500평이니까 남잖아요. 500평이. 500평을 분양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 10집이 있는데 용적률을 200%로 하니까 1000평이 이제 현재 상황인데, 집을 지을 때 용적률을 높여줘요. 이렇게. 자, 250%로 하면 어떻게 돼요? 1250평이잖아요. 그럼 250평을 팔 수가 있죠. 파는데 건축비가 600이라고 가정할게요. 600만 원이면 건물이 1250평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50평 곱하기 600을 하면 6일은 6이 75억이 나와요. 맞나? 이게 정확해요. 6일은 6, 22. 네, 맞는 것 같습니다. 75억이 나와요, 여러분. 건축비, 총 건축비가 1250평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75억이 사업비인데, 주위 아파트 시세가 만약에 2천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파트. 이제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2천만 원이면 250평 남는 거는 분양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집주인들은 아파트 자기 평수 들어가고, 그러면 250평을 분양하니까 얼마가 들어요? 50억. 그럼 돈이 모자르죠. 얼마가? 25억이 모자라요. 모자르면 한 집당 그럼 돈을 내서 사업 공사비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집이니까 2억 5천씩 나누면 2억 5천씩, 한 집당 2억 5천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평당 아파트 값이. 그러면 250평을 분양을 하면 75억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하겠죠. 돈이 안 들고 새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300%는 돈이, 이게 100억은 아닌데, 돈이 남아요. 100억은 아니고, 돈이 남습니다. 계산을 하면, 이때 하면.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뭐냐. 현재 용적률보다 새로 지을 때 용적률이 높을 때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대주들이나 지역들이 다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용적률을 자꾸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 높으면 햇빛을 가리잖아요. 조망도 망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라는 개념이 알맞는 용적률이에요, 원래.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줘도 200%를 줘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의 어떤 욕심 때문에, 예전에 이게 100%일 때는 200% 줘도 큰 문제가 없어요. 200%가 일조권이 안정된 선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와중에 요거는 알맹이만 한 거고, 추가적으로 건축비 말고 이주비라는 게, 요거 용역업체 비용에 대해서
이자는 누가 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주민이 땅을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짓기만 하고 사업비 짓는 돈을 다 짓는 거예요. 근데 지면은 공사비를 어떻게 받냐? 이때 청약제도가 1979년에 시작됐거든요. 이때 이제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게 공사비가 되니까 건설회사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좀 분양이 덜 됐다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미리 좀 빌려주고 이자만 더 내고 그러니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자촌을 전면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재개발 방식이 좋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뉴타운 때문에 이제 막 했었잖아요. 차이점은 뭐냐? 판자촌만 있을 때는 주로 용적률이 한 100%니까 200%를 줘도 2배를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수익률이 좋았던 거예요. 집을 새로 짓고도 막 돈이 남기도 하고. 그래서 재개발 붐이 불었죠. 그리고 이제 1983년 이후에 이게 쭉 가다가 90년, 2000년 가면서부터는 이제 빌라들이 많으니까 다세대하고 그런 데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르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 붐이 부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이제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한 집을 갖다 분양권을 받기 위해 가지고 막 집을 쪼개가지고 집을 빨리빨리 줘가지고 한 10집을 만들어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10집이 어떻게 되냐면 15집이 된 거죠. 그럼 15집이 되면 아파트 아까 지은 것 중에 15집 정도를 직접 주인들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자기 돈을 다 내야 되니까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사업성이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과다하면 지을 집보다 조합원 수가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이 못하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 뭐 현금 청산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1983년부터 90년 2000년 초까지는 이게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시공사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공사비가 잘 착착 들어오니까 공사만 열심히 치면 되고 또 조합 입장에서는 이 돈이 안 들고 자기들이 이주비 받고 금융비는 좀 들지만 수익이 발생하니까 할 수 있고 그 시공사 입장은 아주 좋았습니다. 부지를 살 필요도 없고 시공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 대상 모델이 된 거예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사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기에는 진짜 붐을 타겠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랄까 너무 이제 막 활성화되면서 좋은 어떤 용적률이 적은 단지들이 더 수익성이 좋겠죠. 그것들이 이제 빨리 소진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소진이 되고 싶어도 용적률이 현재 많으니까 아파트 용적률 250%를 받더라도 차이 나는 용적률이 별로 없으니까 분양할 게 별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해집니다.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때부터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등장을 했는데 전제는 이겁니다. 주택가격 상승기를 전제로 한 거예요. 이럴 때 아주 화랑스러운 이제 시장이 펼쳐지는데 이 화랑 시장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러면 순간적으로 이게 멈추게 됩니다. 재개발은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건축 대상들도 힘을 못 쓰고 있었죠. 우리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린 거 보면 재건축이 거래가 없잖아요.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원래 자기들이 지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상 이거를 갖다 조합원들이 다 지어요. 그 안에 기부채다 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금은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공공기관의 도시계획이 정말 빵점인 나라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공공기관이 돈을 좀 보태주고 지원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금만 걷어가요. 이걸 누가 해요? 소유주들이 자기 집 땅 내놓고 건설사들이 해가지고 민간이 다 해결한 거예요. 공공기관이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세금은 그대로 다 받아가고. 나쁘죠. 사실은 이런 비용들을 정부에서 대야 되는데 뭐 공원도 기부채납 받고 도로도 기부채납 받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서울, 부산 다 할 거 없이. 그건 참 지금이라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조합은 이제 관리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고 이렇게 삼자가 뜻이 맞으니까 사업 종료 후에 이제 이익이 이제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재개발 붐이 막 불었습니다. 불어서
삼자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니까 한국의 재개발 방식으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잘 갑니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 변천사 보시면 이렇게 6.25 이후에 이렇게 AID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1983년부터 합동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이제 잘 가요. 잘 가고 79년인가부터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세입자가 자꾸 쫓겨나니까, 그리고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제도가 생기고, 2002년에 기억하겠지만 뉴타운 사업이 등장을 합니다. 뉴타운 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때 단독주택 재건축 도입도 해요.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2003년도에. 그 재개발 재건축은 미리 계획을 잡고 순환개발 차례대로 한 번에 다 뿌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 제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8년, 17년에 이제 공공재개발 막 도입됐잖아요. 도입되고,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뉴타운을 했는데 해제가 된 데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순서를 제가 써놨잖아요. 합동재개발, 시범 뉴타운, 서울만 예를 들었습니다. 3년간 26개 지구 222개 구역, 6개 구역. 이 당시에 한 물량이, 면적이 지난 35년간 재개발한 거의 2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년간 한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뉴타운 바람이 불었죠, 전국에. 근데 이때 세입자들이 많이 쫓겨난 거예요, 원주민들하고. 이게 좀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다 지적이 돼서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가 이제 이때도 생겼는데, 이때는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때.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일단 다 한 달락 지나고, 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70%를 넘어야 이게 일단 구역 지정이 되는데, 반대를 하면 구역 지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가 31%가 구역 지정을 반대하면 될 수가 없어요. 구역 지정 자체가. 근데 그러고서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이렇게 막 5년, 7년, 8년, 10년 흐르니까 구역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신규 건축물을 못 짓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불만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청에 가서 막 유리창도 부시면서 풀어달라, 우리 재산권 행사하게.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거를 연구하다 고민스러우니까, 그럼 왜 조합이나 동의율이 적었냐? 아까 말씀드린 지분 쪼개기가 되다 보니까 사업성을 검토하니까 이게 사업이 없는 거예요. 쫓겨나고 돈만 더 물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해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역 지정은 적게 되면서 서울에 이제 공급량이 좀 주는 효과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특별한 답이 없다가 공공재개발이 등장을 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등장하면서 활로를 조금 열은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 중에 관리지역이라는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관리지역 제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관리지역이 이 모아타운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공모를 시작했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서 선거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고,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아타운 대상이 뭐냐? 해제 지역, 사업성이 없던 지역을 소규모 정비주택법이 들어오면서 하려고 하는 이 법의 어떤 기반 속에서 명칭을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모아주택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이거를 모아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이것을 이제 모아주택이라는 명칭을 하고, 그것들이 뭉쳐있는 일단의 지역을 갖다 묶어서 하는 거를 법에서는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이고, 여기서는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물론 이거는 추가됐죠. 오세훈 시장이 그 7층 고도 제한, 그거를 이제 완화하는 거를 푼 거는 오세훈 시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보시고, 이 정도에서 좀 1편을 좀 마치고, 2편은 양이 길어지니까, 이것도 긴데 길어지니까 2편에서 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재개발 어떤 흐름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이렇게 재개발 정책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 정책이 합동 재개발 방식이 지금까지 잡혀왔고, 그 방식을 따라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해제된 지역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일부는 막 짓기도 하고, 소규모 재건축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나왔으니까 하는 중에, 이것을 오세훈 시장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인드에서 서울시의 이제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2022년도에 공모를 많이 했죠.
후보지를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가고 있는데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